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노량진 깡!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조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덕질이란 말 아시죠? 덕질과 직업이 일치했다라는 의미의 덕업일치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좋아하는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업으로, 직업으로까지 삼게 된 사람들을 덕업일치한 사람들이다라고 일컫고 있는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덕업일치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까지 갖게 됐는지 예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일명 종이 비행기 덕후 이정옥 씨의 예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종이 비행기를 유난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만 그친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까지도 종이 비행기를 정말 좋아해서 오로지 관심사는 어떻게 종이 비행기를 더 멀리 날릴 것인가 였답니다. 그래서 종이의 재질이나 여러 가지 과학 지식까지 섭렵을 해서요. 결국에는 15년 동안 2만 개의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2015년도에는요. 우리나라 종이 비행기 국가대표로까지 선발이 돼서요. 이 이정욱 씨의 영웅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종이 비행기 기네스북 소유자 켄 블랙번이었는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 이 켄 블랙번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료 선수들과 함께 이색 스포츠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요. 글쎄요. 수입이 또 궁금하시죠? 행사 3건 정도 하면 대기업 사원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 덕업일치 성공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일 찾지 마시고 그 분야를 좀 파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업일치 들어봤어요? 네. 네,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예슬 학생 주변에는 덕업일치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네, 제 대학 동기 남자인 친구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통 남자들도 되게 게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간 코치하고 감독하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게임 그 어떤 팀의 코치로 일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말 그대로 덕업일치 네. 맞네요. 그래요. 규리 씨는 어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제 주위에는 덕업일치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좀 앞으로는 사회가 좀 덕업일치가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취미 따로 직업 따로 이렇게 갖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요. 규리 씨는 혹시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 옛날에 어릴 때 꿈은 약간 음대 가는 거 꿈이었는데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공무원 돼서 네. 음악은 그럼 취미로 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요. 성인이 돼서까지 일명 덕질을 하면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자, 오늘도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 시간인데요. 일반 불법 행위와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죠. 말만 들으면. 근데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법학으로 접근하면 밑도 끝도 없는 판례를 다 외워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기를 듣고 문제를 푸시면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그런 법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특수불법 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불법 행위예요. 다들 이제 불법 행위 한 번쯤 해보셨죠? 네, 또 저만 불법 행위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불법 행위라는 것은 이 정도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고의,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책임 능력인데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기분이 좀 별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규리 학생을 머리를 꽝 주워박았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가해 행위를 했어요. 제가 가해 행위. 그래서 아팠을 거 아니에요. 손해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가 고의과실. 고의는 의도한 상황이고 과실은 실수다라는 거죠. 어쨌든 고의든 과실이든 위법한 사회적으로 부정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때렸으니까 아팠겠죠. 근데 이 마지막에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능력.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규리 학생, 우리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라는 거죠.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책임 능력이 재산상의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책임 능력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때렸으니까 아팠다라는 걸 가지고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출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손해배상에서는 첫 번째가 금전적인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금전으로 갚아야 되지. 우리 집에 와서 열흘만 노예처럼 일해달라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후발 손해도 인정을 하는 거죠. 후발 손해. 우리가 교통사고를 났을 때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후에 있어서 아프게 된다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물질.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둘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자료란 말 들어봤죠. 위자료. 위자료가 이혼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보상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과실상계라는 게 있죠.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내가 10대를 때리고 7대를 맞았다. 그러면 3대만 보상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 대도 때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특수한 불법행위예요. 자, 말이 특수한 불법행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일반 불법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할 때는 내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을 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례에 대해서 이런 게 뭐 정도다라는 거 정도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 사용자 배상 책임. 세 번째 동물의 점유자 책임. 네 번째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책임. 5번째 공동 불법행위인데 법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좀 말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것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허허허허 내가 이걸 몰랐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에요. 자, 최근에 있었던 문제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캣맘 사망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서 캣맘 사망 사건은 뭐냐면 어떤 초등학생이 위치 에너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벽돌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졌다가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법상 우리가 초등학생한테는 형벌을 매길 수가 없고 전과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는 거죠. 누가? 초딩이. 물론 만 14세 미만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나중에 형법을 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시험 문제 초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어떤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예술학생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엄마 나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서 자동차를 찍 열쇠로 차문을 찍 긁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제가. 네, 이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쉽게 말하면 초등이 사고 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겠어요? 우리가 감독자,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일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럼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연 책임을 피할 수 있냐라는 거죠.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그 부모가 애한테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굉장히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돼요. 증명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증명은 하긴 어렵겠죠. 왜냐면 애한테 맨날 야 사고 치지 마 이렇게 맨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용이에요. 시험용 그냥. 이해가세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감독자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 고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집에 가다가 오늘 하루가 우울한데 자동차에 있는 백미러를 봤더니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백미러를 지금 화면상에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수업이라면 제가 발을 움직여서 할 건데 백미러를 5개를 연달아 발로 차서 망가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네, 부모가 진다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고등학생 정도면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지만 초등학생이 잘못했을 때는 특수불법 행위예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잘못하면 일반 불법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부모가 지는데 면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일반 불법 행위는 고등학생일 때다라는 것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했고요.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정말 아끼는 도자기를 그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슬학생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을 일단 멱살을 잡겠죠. 근데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소리를 지르지 않고 우리가 침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요청하실 거예요? 일단은 사장님.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용자라는 것은 사장님을 뜻해요. 그리고 피용자는 종업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종업원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 안 했어. 책임을 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 불법 행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 불법 행위는 자기가 잘못한 경우만 책임을 지지만 특수 불법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이삿짐을 하다가 망가뜨리면 먼저 일하는 피용자,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종업원 하겠어요? 사장님 하지? 그죠? 우리가 민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승리를 했는데 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사장님한테 요청하죠. 손해배상은 둘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장님한테 청구를 하는 거고요. 사장님은 이때 면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예전에 우리가 이 피자 피자 있어요. 도로 시작하는 피자가 있죠. 그 피자가 예전에 몇 분 안에 전달을 한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사고가 많이 나서 그걸 이제 없앴단 말이죠. 그래서 배달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장님 얘기하는 거야. 너무 빨리 안 가도 돼. 교통법규 잘 지키고 사고가 난 일이 없었다는 걸 매일 교육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면책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사장님이 면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면책될 때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종업원의 모든 책임을 사장님이 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업무상에 관련된 것만 가능한 거죠. 휴일날 놀이동산에 가서 싸움이 붙었다. 근데 얘가 내 직원이야. 그럼 내가 책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업무상에 관련된 것만 책임을 진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뭐가 많이 나온다? 면책 사유가 꽤 잘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 책임입니다. 이것도 잘 출제되는 거고요. 뭐냐면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말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 주인이 있고 그 건물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건물 주인을 소유자, 건물에 임대한 사람을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간판이 뚝! 이렇게 머리를 친 거죠. 죽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 간판 주인한테 가야죠. 아니 당신이 간판을 어떻게 달았길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말 되냐라고 가서 간판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판 주인이 면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간판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안전검사 철저하게 받았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했고 그런데 간판이 떨어진 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신의 계시가 아니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건물주한테 가야 되겠죠. 건물주. 그럼 건물주는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무조건 집니다. 그걸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건물주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 그럼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1차 책임은 누가? 점유자가. 2차 책임은 누가? 소유자가 지고요. 2차 책임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라는 게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우리 특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거나 두 번째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표정도 괜찮네 이 써먹을 항상 명심하셔서 개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몰상식한 사람들 개 가서 만지는 거예요. 개가 뭐 자기 만져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길 바라고요. 그럼 개한테 물렸어요. 자, 개한테 물렸습니다. 그럼 개한테 물렸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개 주인이에요? 개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 주인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 이게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물병원 얘기입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내가 어디를 좀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개가 좀 아프니까 또 개만 했더니 고양이가 갖고 있는 사람도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병을 맡겼을 때 그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병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주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강아지를 빌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근데 면책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조심, 담 넘지 마세요. 들어가면 물려요. 그럼 꼭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험을 고지하고 하지 말라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은 누가?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면책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동물의 점유자 책임은 왜 특수불법행위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제 갑자기 특수불법행위가 뭔지를 까먹어요. 그냥 이제 내용을 봤으니까 왜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특수불법행위예요? 내가 문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 물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논지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수불법행위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사람 살다 보면 한 번쯤 내가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얘기들을 지금 들어보고 있고 그걸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공동불법행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공동수술 있잖아요. 자, 메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사고를 했는데 사망사고 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집단 폭행 사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 명이 맞았을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2명이 수술을 하다가 만약에 사망 사건이나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의료 사고액이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5천씩 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냥 한 명한테 그냥 신청하면 돼요. 단체로 폭행을 당했을 때도 한 명한테만 신청하면 돼요. 나머지를 나누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멋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놈이 다리 뻗고 잔다고. 그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 명한테만 신청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특히 집단 폭행인 경우에는 방조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잡고 있거나 망을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처벌을 받는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이게 공동 불법 행위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복잡하게 넘어왔죠. 기억들이 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뭐 배웠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는 누구? 초등학생. 초등학생은 부모가 책임을 진다. 면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생은 뭐였다? 일반 불법행위. 불법행위. 두 번째는 뭐였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는 우리가 업무 관계에 있어서 피용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용자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면책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세 번째, 공작물의 책임에서 1차는 점유자, 2차는 소유자.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었고요. 동물은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공동 불법행위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한다. 아니 뭐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2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과실 책임주의가 원칙이다. 자, 원칙이라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지만 원칙이라는 건 예외를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3번,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시사적으로 언제 나온 거냐면 최근에 옥시 사건 때 우리나라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좀 추가적인 금액을 붙이는 걸로 끝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탈세를 하면 집안을 뽑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범죄 시해서 더 많은 금액을 붙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본격적인 문제는 이게 되겠죠. 잘 보시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길어요. 근데 이게 뭔지만 보면 돼요. 잘 보세요. A의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 공원에 놀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그를 다치게 한 경우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가 사장님이죠. 지금 업무상의 얘기 아니에요.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 2번,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행인 B가 A 소유의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을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다가 보호벽이 무너져 사망한 경우는 A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본래는 여관 건물의 배수관은 공작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합법적 행위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B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맡겨놓은 B의 애완견을 보관하던 동물병원 원장 A는 그 애완견이 다른 손님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애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네 번째, 산재사고로 양손이 절단되어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의사 A와 B가 수술하다가 의사의 과실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과실인지를 불명확한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 그죠? 첫 번째가 사용자 배상 책임, 3번이 동물의 점유자 책임, 4번이 뭐가 된다? 우리가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길었고요. 기본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우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수불법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특수불법행위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혹은 누구의 책임인지 불명확한 경우 책임을 진다라는 거였죠. 첫 번째,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한 사이 개가 행인을 물어 상처가 난 경우 개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이게 뭐예요? 동물의 점유자 책임. 두 번째,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를 하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줬다라는 거 뭐야? 사용자 배상 책임.
3번 타인의 승용차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상품 진열대를 파손하여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줬다.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하니까 자기가 책임진 거잖아요. 그죠? 네 번째, 5세 자녀가 타인의 집 유리창을 부주의로 파손한 경우 그 자녀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5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굉장히 법리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 손해 발생의 원인, 감독자와 사용자는 면책될 수 있고요. 공작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거나 공포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사례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량진 특강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서 문 열면서 덕업일치의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알려진 유명인 중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송인 서유리 씨의 얘기인데요. 성우 겸 방송인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애니메이션 덕후였다고 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의상 같은 것을 따라하는 코스프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다가 목소리 연기까지 흉내내게 되고 성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회사 모델까지 하고 있고요. 완벽한 덕업일치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덕질을 하고 있는 우리 성인들을 위해서 정부도 덕업일치의 사례를 좀 많이 만들자 하는 취지로 나섰다고 합니다. 취미 활동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도록 창업, 제조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메이커 운동을 벌이는 게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업일치의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노량진 특강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